G7 유럽 순방 끝났는데 25일부터 시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가 워낙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실 텐데 시카 정상회의 중미 통합체제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그리고 스페인 갔다 온 이후로 예. 이거 우리가 라틴 예. 중남미하고 하나보다 앞으로 예, 월요일 날 말씀하신 거 잘 들었어요. 출근길에.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이제 이해하게 됐거든요. 뭔가 벌어진다 이제. 예, 잘 짚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듣고 예. 저희 중남미 국장한테 꼭 들으라. 왜 그렇게 홍보를 못하나? 이렇게 홍보를 못하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 이게 뭐야? 이거 중남미하고 하는 거네? 중미죠. 중미. 카는 센트럴 아메리카. 그래서 CA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C는 일종의 통합 체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페인어인데 그래서 시카라는 이 약어를 쓰는 거죠. 8개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로 잘 알려지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운하의 나라 파나마. 벌써 8개 정도 되는데 8개 국가를 다 합쳐도 중미에서 북미까지 이거죠. 북중미에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 큰 땅덩어리, 중미 북부 이 정도 되는구나. 밑에 큰 땅덩어리 있고 그렇게 얇은 허리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오밀조밀 모여 있는 8개 국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파나마 운하가 있죠. 카브리에 근처에 있는. 예, 파나마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고요. 그 나라들. 이 허리가 이제 북미, 그러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남미와 연결해 주는 일종의 도량 국가예요. 남미, 북미를 연결하는 국가. 그 국가들에 대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이 여기 좀 신경 써줘. 그게 아니라 그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2억 불 시카 국가, 중미 국가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역대 정부 정권을 떠나서 늘 해왔던 거예요. 해오긴 해왔는데. 근데 이거를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었네 그럼 더 해줘 이거예요. 다시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뒷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이 뒷마당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상당히 잠재력이 높아요. 게다가 이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 생각하시면 장벽도 있고 그래서 거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국이 그동안 되게 착실히 해왔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카 중미 통합 체제가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우리하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비슷해요. 삶을 살았던 그 궤적이 내년이 되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게 20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식민과 독립의 역사가 있고 강대국에 치여 살았던 역사. 그리고 우리는 비슷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경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코스타리카의 알베라도 대통령님이 현직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38살이셔요. 젊은 분이신데 작년 9월 국정연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스위스를 넘어 한국이 되고자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스타리카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 2위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없는 평화국가고 심지어 유엔에서 코스타리카에다 평화대학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의 젊은 대통령이 이 코로나 국면을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중미의 그러니까 통상 코스타리카를 중미의 스위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우리는 중미의 스위스를 넘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작년 9월 국정연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정연설에서 언론과 인터뷰 아닙니다. 국정연설에서 하고요. 그랬던 기저에는 우리가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이 중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그 지원액도 ODA 개발 협력 자금도 됐고요. 또 거기에 여러 인프라 수주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약 300억 불 전 세계에서 그 건설 수주를 하는데 이 지역에만
한 3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도 합니다. 이를테면 파나마가 운하 국가인데 거기에 지하철 메트로 3호선을 줘요. 지하철 3호선을. 그게 한 28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친환경, 뭐 하이텍 이쪽으로 이제 점프를 하고 싶은데 한국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진짜 되고 있네요. 그 지역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사실 한반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북한,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이렇고요. 근데 눈을 조금 돌려보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헤쳐나갔던 모습을 먼 거리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외국인들한테. 그렇고 보니 G7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의 어깨가 이만큼 넓어졌구나를 요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5월 21일 날 미국에서 정상회담 했는데 그 정상회담 결과가 기존의 한반도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소위 글로벌 문제를 다룬 같이 거죠. 좀 풀자 이 문제 이렇게 접근했죠. G7에도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거기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 소위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같이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이죠. 그렇죠. 스페인에 갔더니 스페인은 당연히 이 중남미의 종주국입니다. 언어나 역사나 다 스페인어를 쓰고요. 브라질만 빼고. 근데 스페인이 세계에서 건설 수주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1위는 중국인데 2위는 스페인인데 당연히 중남미에서는 1위입니다. 1위고. 근데 한국하고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를 리베리오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리베리오 아메리카.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옛날에 지배했던 국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건설 인프라를 많이 해줘요. 근데 한국처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예전에 했던 실패와 성공 그 같이 나눠줄 수 있고. IT도 강하고 그림도 문화적으로도 이제 BTS는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정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4월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사람 오는 거 좋아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하루 종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 시카 회의에서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 8개국 중미 국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10년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하고.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가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직접 정상들을 8개국 국가의 정상들을 우리의 서울에 모셔서 보여드릴 것도 많고 경험해드릴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소위 역병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굳이 딱 모셔서 궁금했냐면 2주 전에 이제 G7과 함께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 재편하는데 같이 좀 설계도 그립시다 하고 가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2주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중미 8개 나라가 한국 좀 와주세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이렇게 정반대 지역에서 물론 경제 상황도 전혀 다른 곳에서 이번엔 거기서 대통령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부른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왜 초청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병의 시대를 1년 반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어느 정부든 우리 사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까지 그리고 이 지역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거기 지출하려고 해왔고. 그리고 게다가 특히 팬데믹 시대 우리 정부 들어서는 다른 지역들이 다른 국가들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었는데 위축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때 중미 국가들하고 FTA를 맺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 시카 지역에서 운영하는 까베이라고 하는 소위 은행이 있어요. 소위 지역은행입니다. 그 지역은행에 우리가 가입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은행의 신용도를 우리가 높여줬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한 일이 많군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공여 사업을 했습니다. 민생 사업, 수돗물 하수 처리 사업 등등해서 차근차근 해오니까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지식을 좀 공유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G7 금방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한테 좀 와가지고 뭐 좀 같이 나누고 우리 발전에 도움을 좀 주라 이런 거네요. 그래서 초청한 거네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외교적, 경제적 의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쪽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 이걸 같이 부르자야. 이거 이해가요. 네, 이해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아니 우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이 일종의 교량입니다. 교량 국가. 남미하고 북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 주는 곳이라 소위 그린과 하이테크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한 30억 불 했어요. 주구 8개 국가. 근데 8개 국가를 합쳐봤자 6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근데 거기 다양한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많은데 그게 그들의 소위 그린 리커버리, 코로나 이후에 소위 녹색 성장을 하고 친환경 성장하는데 우리가 그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도 콜라보를 하는 것이고 스페인이 그린 산업에 강하죠 또. 그래서 이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올해 초에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략의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G7도 초청된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거죠. 중요한 한반도 문제도 있지만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미국의 뒷마당이에요. 미국의 뒷마당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해왔던 것을 잘 포장해서 대한민국은 자기네 동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뒷마당도 와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공유해주고 그거 처음이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즉 그래서 그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깨가 넓어진 것을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동북아 문제 중요한데 그건 그거대로 풀어나가되 소위 여러 지역에 우리가 소위 공여를 하고 기여를 하는 정도가 되었고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느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상이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어깨가 넓어졌고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전문가로서 그거 절감하십니까? 저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 있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다가 청와대 가셨다가 지금 근데 정말 이것은 차근차근 지역 외교를 하셨던 분들의 이제 역량이 보다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선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우리더러 중미 문제나 남미 문제 좀 같이 풀면 어떻겠어? 그렇죠. 이런 제안을 했다는 자체가 그 이전에는 있었던 적이 없는. 맞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특히 뭐 우리 이웃 국가들하고도 그런 논의를 못 하죠. 근데 우리하고만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다는 것을 일종의 인정, 레코그나이즈 해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 이 정도를 했어? 소위 한국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뒷마당 문제 푸는데 왜 한국이랑 하자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나라죠. 친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럼 G7은 이어지는 셈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팬데믹 이후에 세계 질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그리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2위에 그 백신 생산 국가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그 하이테크 역량은 환경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특히 중미 국가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소위 포스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재도약을 꿈꾸는데 한국이 정말 롤 모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 뉴스 중에 이건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 하나가 뭐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영세 중립국인데 영세 중립국이다 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공산권과도 예. 그 교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우리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소위 전략적 동반 관계 네. 같은 예. 그런 관계는 스위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영세 중립국인. 근데 이번에 오스트리아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네, 처음으로 네. 스위스 위에 선언했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랬지? 이 의미가 네. 뭐지? 그게 어디도 해설이 안 나와서. 보십시오. 오스트리아하고 수교를 맺은 것이 수교를 맺고 우리가 12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첫 방문. 그러니까 조선시대 수교 먹고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여러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나라지 맞죠,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우 긍정적인 국가여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예. 계속 반복드리지만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소위 좋은 모습들이 우리의 역량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소위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공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국가 이미지가 된 거예요. 아,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네. 유럽에서는 스위스, 저쪽 정반대 지구 정반대 편에서는 한국 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힘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이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우람한 어깨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우리가 어깨가 컸다는 거 우리도 예. 처음 알았죠. 그만큼 또 책임은 따릅니다. 예. 아, 그런 의미군요. 스위스 분들한테도 물어봐야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건 외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